미생물학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생물이 먹을 수 있는 배지를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균 배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 보통은 CHONSP가 많아야 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약간의 무기염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분, 포도당, 설탕, 그다음 질소원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요소, 뭐 이런 이제 유기질소원, 질산염, 암모니엄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동식물에서 추출한 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배지를 뭐라 그러냐? 천연 배지죠. 천연 배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각종 영양소를 조합해서 만든 배지가 있어요. 합성 배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제 합성 배지를 사용을 하는데 배지는 액상 배지, 액체 배지 두 가지 다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다음 LB 배지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대장균 배양 배지다. 대장균이 굉장히 잘 자란다. 그다음 PDA 배지다 하면은 우리는 곰팡이를 배양한다. 이렇게 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LB 배지, PDA 배지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 봤을 텐데 실험을 해 봤을 텐데 사실은 대장균만 자랄 수 있는 선택 배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온갖 균들도 다 같이 자랄 수 있고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장균이 좀 잘 자란다. 곰팡이가 좀 잘 자란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체 배지는 액체 배지랑 무슨 차이가 있냐? 고체는 한천 아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가로스랑 하얀색 파우더로 우리 실험할 때 봤었을 겁니다. 아가로 팩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묵 같은 형태의 이런 고체를 만들어 주는 어 배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대형 배지의 주요 성분을 보면 펩톤, 효모 추출물, 육즙, 포도당 요렇게 되어 있고요. 펩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 펩티드, 폴리펩티드 하는 순간 이제 뭐를 생각하게 돼요? 단백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가수분해시켜서 얻은 물질로 미생물에게 탄소랑 지소를 이제 제공하게 되고요. 효모 추출물은 이제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육즙도 있어요. 비프 익스트랙트. 그래서 육즙이니까 단백질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각종 아미노산이요. 그다음에 성장인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PDA 배지, 뭐 MEA 배지, 뭐 NA 배지, LB 배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표를 나왔는데 어떤 학교는 이제 1 리터에 LB 배지 만들려고 하는데요. 어 "LB 브로스를 몇 그램 넣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 빼고 나머지 25 그램이 LB 브로스로 같은 이런 하얀 병에 아마 이런 플라스틱 병에 들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얘를 25 그램 그다음에 아가 15 그램 해서 증류수 1 리터 요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이 성분을 봤을 때 이것이 어떤 배지인지 정도는 알면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체 배지는 어떻게 만드냐?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아마 한 번 실험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실험하는 순서를 쓰라 하는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잘 나오냐면 이거 조건이요. 121 도에서 15 분간 오토클레이브한다, 멸균한다는 거죠. 내가 씨약 스푼으로 배지를 떴어요. 저울에 졌어요.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어요. 자, 이거는요 지금 내가 아무리 조심히 다룬다고 해도 배지통이요. 뚜껑 열었죠. 자, 낙하균. 우리 그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험실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공기 중에. 떨어졌을 거거든요. 떨어졌을 거거든요. 즉 완전히 내가 키우고자 하는 균만 자라야 되는 이 배지에 이미 다른 잡균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요? 오토클레이브를 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해요? 고온고와 멸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121 도에서 15 분간이다. 기압은요. 1 기압 아니에요. 한 1.21 정도 기압 정도 되거든요. 2 기압은 아니고 한 1. 몇 기압이 돼요. 그렇게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99.99%의 세균이 모두 다 멸균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식힌 다음에 플레이트에 이제 적당히 부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쯤 해 봤을 텐데 혹시 몰라서 이 순서 외우라고 해서 고체 배지 만드는 거 LB 배지 만드는 걸로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빨리 넘길게요. 자, 그래서 LB 배지부터 시리아 프로 저울에 유산지를 올리고 0점을 맞춥니다.
8g의 LB 아가 배지를 정량합니다.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지금 1리터 기준으로 아까 25g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25g은 아가를 뺐을 때고 아가까지 15g 들어가면 40g이거든요. 그럼 1리터 만들 때 40g 들어가는데 지금 8g 만든대요. 8g을 정량한대요. 자, 그럼 여기서는 1리터 만드는 게 아니라 총 몇 리터 만들어야 돼요? 200ml, 0.2리터 만드는 거죠.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의사항 보세요. 500ml 삼각 플라스크에 마그네틱 바를 기울여서 넣어줍니다. 200ml 증류수와 8g 배지를 넣어줍니다. 자, 200은 전부 다 넣는 게 아니라 150ml만 먼저 넣어줬죠? 옆면에 붙은 배지 가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입구를 막고 배지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고체 배지를 만들죠. 교반기에서 배지를 녹여줍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로 121도씨에서 15분간 멸균합니다. 멸균된 배지를 52도씨의 워터베스에 보관하여 분주 시 적당한 온도로 식혀줍니다. 그래서 50에서 60도 사이에서 패트리 DC의 배지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뚜껑이 아니라 아랫면에 적어주죠. 뚜껑으로 아가가 플라스크 밑에 가라앉아 있으므로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히 흔들어줍니다. 삼각 플라스크 입구 주위를 화염 멸균 해준 후 알루미늄 호일을 제거합니다. 한 번 더 삼각 플라스크 입구 주위를 화염 멸균합니다. 패트리 DC에 무균적으로 배지를 17에서 18ml씩 분주합니다. 캡슐에서 18 아니고 적당량 이렇게 우리 학교 프린트에 있으니까요. 적당량 분주를 해주면 됩니다. 배지가 완전 응고되면 뒤집어 2에서 8도씨에서 보관합니다. 뒤집어서 보관해야 됩니다. 바닥이 위로 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한번 그래서 여기 주의할 점, 이거 밑바닥에 라벨링 한다는 거. 그다음에 뒤집어서 보관한다는 거.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 배지 만드는 방법은 똑같죠. 배지 성분에 아가가 없는 경우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액체 배지는 만든 다음에 페트리 디시에다가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보통은 이렇게 빨콘 튜브, 뭐 50ml짜리 또는 15ml짜리 튜브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냉장 보관을 해주죠. 그 다음에 쓰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실링 해주죠. 실링을 이렇게 해준다. 파라필름으로 실링 해준다. 이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온고압 멸균기 사용 시 주의사항 보시면 멸균기 속에 물이 채워져 있는지를 항상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멸균 시간 정확히 15분. 너무 가열시키면 배지 성분이 분해된다. 그 다음에 종이막에 손막에 하지 말아라. 알루미늄 호일로 막아라. 됐죠? 그 다음 내용물 꺼낼 때에는 좀 식은 다음에 꺼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100도가 이상인데 배출구를 열면 압력이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물이 끓고 있으니까, 기체가 되니까. 그래서 내용물이 액체일 때는 내용물이 이제 새어나오게 된다.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균을 배양하는 방법도 있어요. 획선평판법, 평판도말법, 뭐 액체 배양법, 액체에다 넣는 거죠. 고체 배지에서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이런 식으로. 획선평판법. 그래서 콜로니가 하나 90도, 90도를 선을 그어서 하나하나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장내미생물 분석할 때 이게 똥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백금이라고 하죠. 멸균된 백금을 한번 찔러. 찔른 다음에 이렇게 획선도말법을 해야지 똥에 있는 세균이 마지막에 하나 콜로니로 떨어져 자랄 수 있게끔 되는 거죠. 평판도말법은 백금이가 아니라 이렇게 상수봉으로 된 이 스프레더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면으로 자라게끔 해주는 겁니다. 면으로 자라게끔. 또는 내가 희석을 했어? 그럼 콜로니 하나 카운팅이 가능하도록 요렇게 자라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획선평판법, 평판도말법 한 2분짜리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때 사용을 하냐? 이 목적이 중요하죠. 다리스 입생에서 생산 콜로니 하나 분리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배양할 배지를 준비하고 배지 종류, 접종 날짜 등 정보를 기입합니다. 시료를 볼텍싱하여 균질화합니다. 멸균 루프를 이용하여 배양액을 취합니다. 백금이도 넣고 멸균 루프도 좋습니다. 통도 되고 액체 시료 LB 아가 배지 한쪽 면에 루프를 대고 배지의 2분의 1까지 촘촘하게 1차 획선도말합니다. 선으로 긋고 있죠, 맞습니다. 배지를 살짝 돌리고 새로운 멸균 루프로 1차 획선도말 부위에서 끌어와 덜 촘촘하게 2차 획선도말합니다. 새로운 멸균 루프로 2차 획선도말 부위에서 끌어와 배지의 남은 부분에 넓게 3차 획선도말합니다. 멸균 루프를 이용하여 단일 집락을 취합니다. LB 아가 배지 한쪽 면에 루프를 대고 배지의 3분의 1까지 촘촘하게 1차 획선도말합니다. 배지를 살짝 돌리고 새로운 멸균 루프로 1차 획선도말 부위에서 끌어와 촘촘하게 2차 획선도말합니다. 배지를 살짝 돌리고 새로운 멸균 루프로 2차 획선도말 부위에서 끌어와 덜 촘촘하게 3차 획선도말합니다. 새로운 멸균 루프로 3차 획선도말 부위에서 끌어와 배지의 남은 부분에 넓게 4차 획선도말합니다. 패트리 디시를 뒤집어 35에서 37도씨 배양기에서 18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자, 역시 보관할 때는 뒤집어서, 배양할 때는 단일 뒤집어서. 집락이 형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싱글 콜로니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평판도말법에 대해서 도말평판법,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런 거요. 잘 보세요. 실험하기 직전에 미리 10배 단계 연속 희석법으로 희석한 시료와 도말할 배지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배지에 접종할 균부면과 도말할 10배 단계 희석 배지를 기입합니다. 도말할 양인 100마이크로리터로 파이펫을 맞춰줍니다. 제일 희석 도수가 높은 10의 마이너스 7승 10배 희석액이 담겨있는 튜브를 잘 흔들어준 후 100마이크로리터 접종합니다. 멸균된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도말합니다.
배지에 시료가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도말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희석 배수가 높은 10의 마이너스 6승 10배 희석액이 담겨있는 튜브를 잘 흔들어준 후 100마이크로리터 접종합니다. 새로 멸균된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도말합니다. 배지에 시료가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도말해줍니다. 다음 희석 배수인 10의 마이너스 5승 10배 희석액이 담겨있는 튜브를 잘 흔들어준 후 100마이크로리터 접종합니다. 새로 멸균된 스프레더를 이용하여 도말합니다. 배지에 시료가 골고루 잘 스며들도록 도말해줍니다. 각 10배 단계 희석액당 2플레이트 이상씩 도말해줍니다. 36도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합니다. 배양이 끝난 후 생성된 콜로니의 수를 계수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운팅이 가능한 정도의 숫자로 콜로니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시각을 좀 덜하는 데를 보면은 콜로니 카운팅 자체가 늦을 수도 있어요. 명으로 잘. 그래서 이렇게 연속 희석법으로 희석을 좀 사용한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납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내가 100 마이크로리터 또는 50 마이크로리터 도말을 했을 때 몇 개가 자랐네 해서 농도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배양액에 있었던 농도 측정 목적으로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는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 그러니까 10의 5승, 10만 분의 1로 희석했을 때 세기 힘들었고요. 10의 6승분의 1, 100만 분의 1, 그 다음에 1000만 분의 1 희석했을 때는 이제 셀 수 있을 정도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농도를 특정해서 콜로니 카운팅을 한 다음에 원래 배양액에 있었던 그 볼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양액에 세포가 몇 개 있었는지 농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평판도말법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각자의 목적이 다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순수 배양 기술 있죠? 순수 배양 기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은 여러 종이 섞여서 복잡한 상태로 자란다. 군집 형태로요. 자, 그래서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세균의 특성을 연구하거나 분자생물학 방법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수하는 분리 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리킹도 했었고요. 도말 평판법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입 평판법은 뭐예요? 고체 배지를 만들고 배지를 식힌 다음에 배지가 굳기 전에 세균 현타액을 배지랑 함께 혼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하는 거죠. 요렇게 배지가 굳기 전에 혼합을 한 다음에 팩티르 접시에 부어서 배양한 다음에 이제 콜로니를 볼 수 있는데 콜로니가 이제 표면에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도 자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균이 산소를 필요한 호기성 세균이다 그러면 위에서만 잘 자랄 거고요. 혐기성 세균이다 그러면 밑에서만 잘 자랄 때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도 있더라. 그래서 도마라는 방법이 딱 우리 책에서는 3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서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획성평판법이요, 도말평판법이요, 주인평판법이요. 이렇게 3가지 차이점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CR이죠. 우리가 PCR의 목적은 뭐냐면 DNA 복제를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NA 복제가 무엇이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3가지로 나오죠.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요. 그래서 여기서 수능형으로 좀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반보존적 복제는 이게 이제 답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주형, 원래 부모, 이 DNA 이중 나선이 갈라집니다. 수소결합이 깨져서 한 가닥의 DNA 분자가 된 다음에 1차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2차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정리를 해버리면요. 메셀슨과 스탈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 이 3가지 모델에 대해서 반보존적 모델로 복제를 하는 거야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3가지 모델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반보존적 복제고요. 두 번째는요. 부모 사슬이 이렇게 있으면 한 번 복제를 한다? 부모 사슬 그대로 보존이 되고요. 새로운 사슬이 옆에 이렇게 똑같이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이렇게 연기 서열을 읽어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법이에요. 분산적 복제는요. 원래 부모 서열이 어떻게 돼? 다 깨집니다. 조각. 그리고 나서 새로운 조각 새로운 사슬이 새로운 DNA가 이렇게 조각조각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분산적 복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처음에 DNA 복제가 일어나는지를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델을 두고 서로 알기를 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이렇게. 근데 이제 밝혀진 거는 반보조적 복제인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메세슨과 스탈이 쓴 것은 방사선 동위원소, 즉 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에 있는 요 N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4N인데요. 한 번 복제가 됐을 때, 즉 대장균이 20분마다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할 때 DNA 복제하니까 20분 뒤에 뭘 넣어주냐? 15N으로 된 뉴클레오타이드로 다 바꿔줍니다. 자, 그랬더니 1세대 복제, 2세대 복제에서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양상을.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심 분리해봤죠. 원심 분리를 해본 거예요. 자, 분산적 복제가 맞다면요. 항상 밴드가요. 14랑 15 사이 중간에서만 나와야 돼요. 14랑 15 사이의 중간에서 더 굵게 나와야 되죠. 맞죠? 보존적 복제라면요. 항상 밴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처음에는 14에서 하나, 15에서 하나. 그다음에 14에서 하나, 15에서 엄청나게 많이 3개, 1대 3의 비율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자, 반보존적 복제라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14, 15 중간에서 처음에 하나죠. 그다음에 14, 15 중간에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15 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40분 지나서 원심 분리를 해 보니 뭐가 맞더라? 반보존적 복제가 맞더라. 즉 일단 1세대에서 밴드가 하나만 나왔으니까 보존적 복제는 기각됐고요. 2세대에서 해 보니까 밴드가 2개가 나왔거든. 근데 얘가 또 기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반보존적 복제 모델로 '아, 세균이 복제를 하는 거구나.'를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요 얘기죠. 요 얘기였죠. 그럼 이제 요것도 바로 뭐가 나와요? 수능형 문제 있고요. DNA 복제도 수능형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뭘 줬냐면 내가 수능 완성을 줬어요. 완성을. 연습하라고. 그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다 각자 숙제로 푸는데 내일 또 수업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답지를 아예 같이 줬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보고서 각자 이제 풀면 되겠어요. 요런 것들 이제 문제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복제의 원리입니다. DNA 복제. 복제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우리가 반보존적 복제라는 건 알았어. 그럼 어떠한 이제 효소들이 다 관여를 해서 DNA를 실제로 복제를 하냐가 궁금했던 거거든. 자,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DNA is a molecule made up of two strands, twisted around each other in a double helix shape. Each strand is made up of a sequence of 4 chemical bases, represented by the letters A, C, G, and T. The two strands are complementary. This means that wherever there's a T in one strand, there will be an A in the opposite strand, and wherever there's a C, there will be a G in the other strand. Each strand has a 5' end and a 3' end. The two strands run in opposite directions. This determines how each strand of DNA is replicated. The first step in DNA replication is to separate the two strands. This unzipping is done by an enzyme called helicase and results in the formation of a replication fork. The separated strands each provide a template for creating a new strand of DNA. An enzyme called primase starts the process. This enzyme makes a small piece of RNA called a primer. This marks the starting poin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strand of DNA. An enzyme called DNA polymerase binds to the primer and will make the new strand of DNA. DNA polymerase can only add DNA bases in one direction, from the 5' end to the 3' end.
One of the new strands of DNA, the leading strand, is made continuously, the DNA polymerase adding bases one by one in the 5' to 3' direction. The other strand, the lagging strand, cannot be made in this continuous way because it runs in the opposite direction. The DNA polymerase can therefore only make this strand in a series of small chunks called Okazaki fragments. Each fragment is started with an RNA primer. DNA polymerase then adds a short row of DNA bases in the 5' to 3' direction. The next primer is then added further down the lagging strand. Another Okazaki fragment is then made, and the process is repeated again. Once the new DNA has been made, the enzyme exonuclease removes all the RNA primers from both strands of DNA. 이걸 우리는 뭐라고 Another 배웠죠? DNA DNA 엑소뉴클레이즈가 아니라 DNA 폴리머라이즈 1이 엑소뉴클레이즈 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5-3- 방향으로 RNA 뉴클레오타이드를 제거했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DNA 폴리머라이즈 1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olymerase enzyme then fills in the gaps that are left behind with DNA. 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마지막에 뭐가 생겨요? 여기 연결되지 않은 여기 금이 하나 생기거든요. 요걸 연결해주는 애가 리가제 라이게이스라는 Finally, 겁니다. the enzyme DNA ligase seals up the fragments of DNA in both strands to form a continuous double strand. DNA replication is described as semi-conservative because each DNA molecule is made up of one old, conserved strand of DNA and one new one.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NA 복제 모델이죠. 근데 이제 실제 그림하고는 좀 달라요. 그 실제 모델 그림 맞춰요. 실제 모델은요. 자, 이 염색체고요. 염색체가 응축되는 모습, 세포 분열하는 모습,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클램프 로더가요. 두 가닥에 DNA 중합교소를 함께 묶어두고 있고요. 파란색이 헬리케이드죠. 계속 이중연선 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RNA 프라이머 만들어지고 쭉 DNA 중합교소가 합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연 가닥은 어떻게 돼요? 굽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가요. 지연 가닥. 그렇죠? 선도 가닥은 어떻게 해요? 밑에 이 부분이죠? 연속적으로 쭉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모델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지연 가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그 2D로 있었던 모습과 그다음에 지연 가닥, 그다음에 선도 가닥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장균 모델에서는 우리가 DNA 중합효소 1, 2, 3를 봤죠? 1, 2, 3. 1, 2, 3를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서는요. DNA 중합효소가 3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 델타, 입실론 이렇게요. 그다음에 감마, 그다음에 에타, 카파, 이오타, 제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요 정도 이렇구나라고 조금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DNA 가닥은 항상 5-3- 방향으로만 합성된다 해서 이제 유명한 이 캠벨책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 모델 그림도 여기 있죠. 이게 이제 나온 이유가 있겠죠.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선생님이 만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2D 문제도 놨지만 19번 보시면 실제 모델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좀 이제 진한 가닥인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진한 가닥 요렇게 표시를 해보고요. 요게 가네요. 가닥. 프라이머가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닥 이거 나네요.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얘가 한 헬리케이즈 정도 되겠네요. 계속 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연 가닥으로 보면 아니 이제 RNA 프라이머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쭉 풀리면 또 RNA 프라이머가 이 정도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즉 밑에가 지연 가닥이죠. 위에가 선도 가닥이죠. 자, 그럼 주연 가닥, 선도 가닥의 주연 가닥은 얘는 이제 5' 쪽에서 3'로 선도는 만들어지니까 주연 가닥 기역은 3' 되겠죠. 그럼 니은은 5' 되겠죠.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연 가닥,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지금 빨간색으로 된 거고요. 원래 까만색을 이제 주연 가닥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2D로 나왔다.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요? 헬리케이즈. 얘는 뭐야?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틴.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그 다음에 다가 프라이머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프라이메이즈가 되겠죠? 프라이메이즈. 이 정도 될 거고요. 이제 프라이머가 합성된 것에서 또 시작해서 DNA를 만든다. 그럼 DNA 중합효소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가나다라가 프리메이즈, DNA 중합효소는 지금 없고요. 헬리케이즈, 그 다음에 회전 요소, 단일 가닥 결합 단백질, SSBP일 거고, 프라이메이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헬리케이즈, 얘가 지금 풀고 있는 헬리케이즈로 보면 그 앞부분에 스트레인이 생기는 거, 이렇게 이중나선이 더 앞에 밀집이 됐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생기는 것을 풀어주는 회전 요소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D 그림도 보시면 되고요. 자, 복제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 수능형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요 10번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는 각각 24개의 연기로 구성된 복제 주형 가닥이고 서로 상보적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새로 합성된 가닥이며 12개 연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디귿은 24개예요. 프라이머 X는 퓨린 계열에 속하는 한 종류의 연기예요. 자, 우리 퓨린 하면은 뭐죠? 고리가 2개인 거죠? 육각형, 오각형 2개인 거 A랑 G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연기 5개로 구성되어 있고 프라이머 Y는 피리미딘 계열에 속하는 2종류의 연기 C랑 T인데요. RNA니까 U가 되겠죠? 여기 5개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역에서 기역 부분에서 새로 합성된 가닥 요렇게 기역이죠? 요렇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A가 프라이머 5개로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A라고 쳐볼게요. 그래서 A가 뭐 5개다. 12개 중에. 그럼 봐봐. 3분의 1이잖아. 그럼 나는 여기다가 4를 곱해서, 3을 곱해서 12가 되게끔. 그럼 A 더하기 T가 9고요. 총 12개 연기니까요. C가 3이면 되나? G가 없으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죠. 새로 합성된 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C랑 U가 여기 뭐 있겠죠. C, U, 뭐 C, C, C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치면 얘도 지금 12개의 연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역과 니은은 니은에서는 지금 비율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은에서는 이상하죠. 봐봐. 여기서 2배를 해버리면 4분의 6이 되거든요. 10개거든요. 그럼 2개가 없어요. 나는 이거 이렇게 할게요. 2개를 U로 할게요. 그래서 RNA에 U가 2개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CU, CUC 뭐 이렇게 할게요. U가 2개가 있고요. 나머지 3개를 C로 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러면 여기 니은 부분에서 니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새롭게 합성된 이 니은 부분에서 A 더하기 T는 4. 그 다음에 U는 2. 그 다음에 G 더하기 C가
6이면 되는 거죠. 그쵸? 기억 부분에서는 아까 요렇게 나왔었죠. A 더하기 T가 9, C는 3. 그럼 이게 정말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하냐? 문제에서 E랑 디귿 사이의 수소결합의 총 개수는 57개. 즉, 여기서 A랑 T가 있는 것만큼 여기도 A랑 T가 있을 거고요. 여기 뭐 U가 있는 것만큼 여기는 T로 돼 있을 거고요. A랑 T 사이의 수소결합은 2개. 그다음 여기 C랑 G 사이의 수소결합은 3개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총 24개의 염기계 중에서 24에서 A랑 T 사이의 A랑 T의 개수를 뭐 여기서는 9개, 여기서는 4개, 그다음에 2개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9에다가 6 더하면 15죠. 15개는 수소결합 2개. 그 다음에 C가 3개고 GC가 6이야. 그러면 G 더하기 C는 총 9개죠. 9개에선 수소결합 3개 이렇게 해버리면 30 더하기 27에서 57개가 되거든요. 총 염기가 몇 개? 24개였어요. 15개, 그 다음에 9개, 24개. 하면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죠. 요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수학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잘 생각하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제 복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볼게요. 그럼 Y에서 유라실 개수 2개 맞고요. 디귿의 3' 말단 염기. 음, 자, 우리 프라이머가 이쪽에 붙었다는 거는 5' 쪽 이쪽, 3' 이쪽, 5' 쪽 이쪽 새로 만들어진 게 3' 이쪽이라는 거거든.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3'이죠. 그럼 3' 말단 디귿의 여기죠. 그럼 아까 여기서 5개의 동일한 염기를 아데닌으로 봤거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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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 A가 아니라 여기서는 DNA 복제니까 T가 되겠죠. T. 그래서 말단 염기는 T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염기 간 수소 결합의 총 개수는 1과 X 사이, 1과 X 사이, 즉 A랑 T죠. 그러니까 A가 5개 있으니까 10개. 1과 Y 사이는 C가 그래도 3개가 있죠. C랑 G 결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 9 더하기 2개, 4개, 13개. 틀렸죠. 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기를 푸는 것보다는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여기까지가 주관식으로 나오니까요. 보기로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12번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번도 풀어봐 주세요. 자, 앞에 걸 풀었으니까 얘는 조금 쉽죠? 그래서 보면은 복제 주형 가닥이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1은 이렇대. 1은 이런데 2가 뭔지는 몰라요. 아니, 뭔지는 아는데 안 써 있어. 그지? 서로 상보적이니까. 2는 뭐 이렇게 5', 3' 뭐 이렇게 있겠죠? 선도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가닥 가야. 지연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나랑 다야.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선도 가닥은 5-, 3- 방향으로요. 쭉 갔을 거예요. 지연 가닥은 5-, 3-. 처음에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만들고 RNA 프라이머로 이렇게 이제 만들면서 쭉 갔겠죠. DNA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얘는 RNA 프라이머가 있다고 치면 뭐 이렇게 쭉 만들어지는 거죠. 가는 프라이머 X를, 그죠? 여기 X. 선도 가닥 가. 지연 가닥 나, 다 이렇게 있으면 나는 프라이머 Y를, 다는 프라이머 Z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프라이머는 4개의 염기. 이렇대. 그래서 주형 가닥과 X 사이, 주형 가닥과 Y 사이, 주형 가닥과 Z 사이 염기 간 수소 결합의 총 개수가 이렇대요. 그래서 보면은 한번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선생님 가정이 맞는지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 썼어요.
4개니까 프라이머가 여기는 CGUU, 4개니까 AAUA, 그 다음에 4개니까 여기가 CACG일 거예요. 그죠? 얘랑 똑같겠죠. 상보적인 것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그럼 염기간에 우리 수소결합의 개수 좀 세볼까? 수소결합의 개수 좀 세볼게요. CACG. 자, 얘만 2개, 얘는 3개니까 3.9에 11개. 얘는 UAA 2, 4, 8, 8개. 얘는 UU 2개 해서 4개에 CG 6개, 10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11개, Y가 10개, Z가 8개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선생님이 처음에 찍었던 요게 맞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지형가닥의 주형. 요거의 상고적인 서열이 선도가닥의 주형. 찍었던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1번은 지형가닥의 주형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먼저 합성되었다. 아니죠. 얘가 먼저 합성되고 이렇게 합성되는 거죠. 피리미딘 계열의 염기수는 X가, 피리미딘이 링이 하나 있는 거 CC거든요. 2개. Z는 피리미딘이 하나도 하나 있죠. U 하나 있죠. 그래서 답은 D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수능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라고 이거 다 숙제로 줬으니까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또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분 쉬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PCR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CR은 인비트로입니다. 이 DNA 복제가 인비보 생체 내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PCR은 인비트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부위의 DNA 서열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온도가요. 90도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 템플레이트 DNA의 수소 결합을 다 끊어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열에서도 변성되지 않고 안정된 모양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DNA를 복제할 수 있는 중합효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우리 DNA 중합효소는 우리 체온 37도에서 굉장히 활성이 높지만 사실은 그 9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단백질이기 때문에 모양이 변성이 됩니다. 그래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온천 핫스프링에서 발견한 매우 뜨거운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었는데 이 생물에서 유래한 택폴리머레이즈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스텝이 있죠. 먼저 이렇게 DNA 주형을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이중나선을 풀어버려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사용하는데 인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를요 5-3, 5-3 이렇게 붙이게 되죠. 2개가 필요하죠. 포워드 방향으로 가는 포워드 프라이머, 거꾸로 가는 리버스 프라이머. 2개가 필요가 하게 되는데요. 생체 내에서는 RNA 프라이메이즈가 RNA 프라이머를 만들었다면 자, 인비트로에서는 굳이 RNA를 쓸 필요가 없죠. RNA는 불안정하니까요. 잘 깨지니까. 그래서 DNA 프라이머를 합성을 미리 해서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에서 한 20개 정도의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각각 이제 이 DNA에 연결하게 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50도에서 65도 사이 정도의 이 프라이머 아닐링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폴리머레이즈가 이렇게 상보적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는 3번째 단계, 신장 단계가 되겠죠. 한 72도에서 가장 활성이 높기 때문에 72도로 다시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내에 이 사이클로, 이게 한 사이클인데 한 여러 번 하게 되면 30 정도만 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DNA 개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PCR을 이용한 DNA 증폭하는 이 방법도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이제 이것도 영상으로 좀 찾아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PCR이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의 약자로 폴리머레이즈라는 중합효소를 사용해서 DNA의 특정 부분, 필요한 부분을 대량으로 증폭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럼 DNA란 무엇일까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체 부분 중 부모님과 닮은 곳이 있죠. 즉, 부모님의 신체적인 특성이 유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속성을 유전 형질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 각각에는 핵이 있고 이 핵 안에는 염색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이중나선과 히스톤 단백질이 마치 실뭉치처럼 뭉쳐진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DNA 이중나선에 있는 DNA 각각의 유전 정보를 통해 생물체의 다양한 유전 형질이 결정됩니다. 자, 좀 앞부분 넘어가도록 이 할게요. 무수히 많은 염기쌍 중에서 수백 개에서 수만 개의 자, 염기서열이 유전자가 하나의 한 단위가 2만 5천 개 돼서 정도 됩니다. 우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고온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는 DNA 중합 효소를 사용해서 원하는 DNA 염기서열을 증폭시키는 실험 기술입니다. PCR을 위해 필요한 물질을 살펴보면 우선 증폭시키고자 하는 주형 DNA, 즉 증폭이 필요한 DNA 염기서열을 포함한 주형 DNA가 필요하고요. DNA를 합성시키는 효소, DNA 중합 효소인 테폴리머레이즈와 이 효소 활성을 보조해주는 염화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각각의 염기서열로 합성될 DNTP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형 DNA에서 증폭할 부분을 인지하는 프라이머가 필요하고요. 이 외에 PCR 반응을 위한 최적 환경을 제공하는 완충용액 등이 필요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PCR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게요. PCR은 크게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DNA의 이중 가닥이 분리되는 디내추레이션 과정, 분리된 각각의 DNA 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어닐링 과정, 그리고 DNA가 합성되는 폴리머레이제이션 과정입니다. 먼저 디내추레이션 과정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NA는 몸속에서 이중 가닥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DNA 증폭을 위해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이 이중 가닥이 단일 가닥으로 분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중가닥 형태의 DNA에 약 94에서 97도의 고온의 열을 가해서 더블 스트랜드 DNA를 싱글 스트랜드 DNA로 분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 결합이 제거되면서 상보적인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DNA가 서로 분리되고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반응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과정입니다. DNA 주형 가닥에 프라이머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온도를 약 55에서 65도씨 정도로 낮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싱글 스트랜드 DNA 주형에서 증폭이 필요한 시작 부분에 각각의 프라이머가 결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DNA의 합성은 5'에서 3'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구조를 살펴볼게요. 이거는 아데닌의 구조인데요.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기본 골격인 이 당은 탄소를 5개를 가진 5탄당입니다. 이 탄소의 번호를 매겼을 때 세 번째 탄소에는 수상기가 붙어 있고 5번째 탄소에는 인상기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결합을 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합니다.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펼쳐보면 한쪽 끝은 인상기가 위치한 5' 말단이 되고 반대쪽의 끝은 3번 탄소 방향으로 3' 말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DNA 증폭과 중합에 사용되는 DNTP 같은 경우에는 5' 위치에 인상기가 1개가 아닌 3개가 달려있는데요. 이 중에서 DNA 중합을 할 때는 2개가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 방출되는 에너지로 주형 DNA 3'의 수상기와 폴리에스테르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PCR뿐만 아니라 인비보에서 일어나는 DNA 복제에서도 똑같은 일이죠. 똑같이 DNTP가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DNA는 5'에서 3'의 방향을 가지고 합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프라이머를 결합시키는 어닐링 과정인데요. 온도를 낮춰주면서 프라이머가 증폭이 필요한 싱글 스트랜드 DNA 가닥에 각각 붙게 되는데요. DNA는 5'에서 3'로 방향성을 가지고 합성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주형 가닥의 3' 쪽에 프라이머가 각각 달라붙어서 5'에서 3' 방향으로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합성 과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주형 DNA 가닥에서 새로운 DNA 가닥이 합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중합 반응은 약 70에서 74도씨 정도에서 이루어지고요. 원하는 DNA 크기 1kb마다 1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DNA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 시간을 측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결합된 프라이머를 시작으로 해서 5'에서 3' 방향성을 가지고 주형 DNA에 각각 상보적인 새로운 DNA 가닥이 형성됩니다. 이 세 가지의 반응을 반복해서 원하는 DNA 염기 서열을 증폭시키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한 번 사이클 되면 DNA는 2의 1승배로 증폭이 되고요. 그 사이클 횟수에 맞춰서 2의 n승계로 DNA가 증폭되게 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DNA가 생성되게 되겠죠. 이런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DNA를 원하는 만큼 증폭시킬 수 있어요.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PCR 실험을 직접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PCR에 대한 이론 내용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PCR을 어떻게 하냐, 이게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많이 보는,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지노믹 DNA 추출했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은 전체 PCR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유전자만을 PCR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부분의 DNA 범위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몇 사이클서부터인지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시고요. 지노믹 DNA 샘플입니다. 전체 뭐 유전자 35,000개가 다 있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정 유전자, 타겟 유전자, 즉 뭐 눈동자 색깔 유전자만을 이제 증폭시키겠다라는 거고요. 화면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PCR 머신입니다. 옛날 버전이에요. 9버전이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기 열차는 PCR 튜브 안에다가 필요한 재료들, 씨앗들을 넣어야 됩니다. DNA 프라이머, 포워드, 리버스 두 종이고요. DNTP가 되고요. 폴리머라이즈를 넣어줘야 되겠죠. 일단 버퍼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맞춰서 자, 이 PCR 기계 안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이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볼게요. 자, 처음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템플레이트 DNA의 수소 결합이 깨지게 되죠. 자, 그런데 텍폴리머레이즈는 바로 DNA를 합성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그 DNA 프라이머가 먼저 붙어줘야 됩니다. 이때 이제 온도가 한 55도에서 65도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1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폴리머레이즈가 상보적인 염기를 이렇게 신장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내가 원하는 부위만의 DNA는 증폭되지 않았어요. 빨간색 부분, 원하지 않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게 되죠. 두 번째 사이클을 돌리겠습니다. 한 번 더 PCR을 합니다. 한 번 더 복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중 가닥이 내가 원하는 초록색 부분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을 더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사이클이 됐을 때 총 8개 가닥이 나오는데 요거 하나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내가 원하는 부위만을 갖고 있는 DNA가 드디어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첫 사이클이 돌았을 때 어떻게 될지 한번 볼까요? 자, 30사이클 돌리니까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이 거의 다죠. 원치 않은 건 60개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공식이 있어요. 원하는 거는 n사이클 돌렸을 때 2의 n승 빼기 2n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치 않은 언타겟티드 부분은 이 n개로 나오게 돼요. 이 공식을 써서 쓰는 문제도 3학년 때는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PCR 실제로 실험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를 보면 이제 템플레이트 DNA, 그다음 프라이머 페어, 그다음에 택 폴리머라이즈가 어떤 건지, DNTP가 무엇인지 재료들이 나와 있고요. 이것들을 다 어떻게 넣는지 우린 튜브 안에서 일어나는 요 과정까지 해서 모두 다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연습 문제 또 하나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실제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좀 풀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 보면 자, 이제 RT-PCR이라는 거를 했어요. RT-PCR은 뭐냐면 Reverse Transcriptase, 즉 mRNA가 템플레이트가 되고요. 역전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역전사를 한번 해서 이렇게 성보적인 DNA를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 이중나선으로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PCR을 돌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세포에서 mRNA를 추출한다. 다음에 이제 역전사 효소로 역전사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얻은 이중가닥 DNA를 가지고요. DNA 택 폴리머레이즈, 그다음에 프라이머, DNTP가 들어있는 PCR 반응 용액을 시험관에 넣고서 PCR 기기에 이렇게 20회 반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볼게요. 자, A에서는요, 프라이머 뭘 써야 될까요? mRNA는요, 이게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3' 말단에 뭐가 많이 붙어 있죠? 혹시 기억나나요? 폴리 A 테일링, 이쪽에 구아닌, 5' 쪽에 구아닌이 있었고 3' 말단에 A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전사를 일으킬 때는 프라이머를 뭘 쓰냐면 T가 많은 걸 올리고 T 프라이머를 써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시험관 내 DNA에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자, 요때는요 수소 결합이 다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94도까지 올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T일 때보다 T2일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이땐 신장하고 있으니까. 2번이죠. 시험관 내에서 DNA 합성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DNTP의 양은요.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더 적죠. 한 번 더 이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더 합성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DNTP의 양은 더 적을 거예요. RT-PCR 과정에서 DNA 중합 효소는 역전사 효소보다 나중에 사용이 되죠. 역전자 효소가 먼저 사용이 됐고요. 추출된 mRNA 염기 사유를 알면 이 전기 용동을 실시한다. 말을 통해서 배 발생 과정 중 특정 유전자의 활성 여부 확인할 수도 있다. 아,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된 상태였구나. mRNA로 전사가 돼서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mRNA가 존재했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2번과 5번이 됩니다. RT-PCR도 우리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형으로 또 우리 학교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으니 수능형 문제는 또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생명공학에 대한 문제고요. 여기에 제한 요소도 나오고 PCR도 나오게 될 텐데 지금 PCR은 잘 안 나오고 복제하는 걸로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하는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얼타임 PCR로 나온 요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었죠. 지금 타겟이 있고 이제 IPC라는 게 있는데 IPC라는 것은 인터널 파지티브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내부 양성 대조군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양성 대조군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있다라고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튜브인 거죠. 같이 돌렸습니다. 타겟에서 나왔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튜브에서 나왔어. 당연하죠? 1번은 뭐예요? 아, 병원체 A가 검출됐다 이 튜브에서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2번은 뭐예요? 병원체 A가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3번은 뭐예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IPC에서 검출이 안 됐어요. 실험이 좀 이상하죠.
그쵸. 타겟은 검출되었으니까 병원체 A가 존재해야 되는데 IPC는 뭔가 이제 안 나온 겁니다. 경쟁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4 번은 뭐냐면 타겟도 안 나오고 '내가 이미 여기에 병원체가 있어.'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도 또 안 나왔어요, IPC에서. 그럼 여기서는 실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번에서 A가 검출된 경우를 모두 골라라 1 번과 3 번이 될 거고요. 2 번에서 false negative 재실험 필요한 경우는 4 번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14번 문제가 PCR 문제입니다. 14번 문제도 풀어주세요. 1, 2, 3 가로 3 번까지만 풀면 되겠습니다. 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기용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전기용동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알면 좋은데 얘는 DNA 전기용동이에요. 근데 지금 다른 선생님 한 분은 SDS 페이지 단백질 전기용동까지 하셨다고 하셔서 전기용동도 쪼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용동이죠. 선생님이 추가로 만든 이 프린트 보면 캠벨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보면 좀 좋은 것들이 많은데 PCR도 이렇게 있고요. 제조학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RT-PCR도 있고 겔 전기용동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기용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 학교 프린트에 좀 없어서 먼저 젤 전기용동을 보면 매질은 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공성 구조기 때문에 DNA가 마이너스잖아요. 핵산이기 때문에 인산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데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주게 되면 TA 버퍼 그다음에 아가로스 겔을 통해서 구멍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는 원리인 거죠. 플러스 쪽. 그러면 길이가 짧은 애들이 더 빨리 가고 큰 애들은 느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동 속도가 DNA 크기가 빠르면 작으면 작을수록 빨라지고요. 젤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잘 못 갑니다. 왜?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일단 전기장의 사이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종 시료가 있어요. 시료를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TA 버퍼를 넣어 주고요. 트리스 아세테이트 전해질로서 pH 유지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EDTA를 좀 넣어 준다는 거죠. 용액 양이온을 제거하고요. DNA 이제 불활성화 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딩 버퍼로 약간 좀 진한 보라색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DNA 혼자서는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로딩 다이랑 섞어 가지고 로딩을 해 주죠. 그다음 DNA 자체를 또 이제 UV에 비쳤을 때 밴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위치에 있는지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ETBR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 세이프레드라고 해서 ETBR 유사체를 쓰기를 하죠. 왜냐면 ETBR 자체는 DNA 이중나선에 껴들어가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요즘엔 쓰지 않고요. 젤 레드나 세이프레드 같은 걸 쓰기로 하죠.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또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 연동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혹은 클로닝을 위해 내가 필요한 DNA를 PCR로 증폭시키기도 하고 제한 요소를 사용해서 DNA를 절단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DNA가 잘 증폭이 되었는지 혹은 잘 절단이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DNA나 RNA 그리고 프로테인은 각각 고유의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 이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런 고분자 물질들을 분리하고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 기술을 전기영동이라고 합니다. DNA는 디옥시뉴클레오타이드가 중합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디옥시뉴클레오타이드는 오탄당과 염기 그리고 인산기로 구성되어 있죠. 이 구성 성분 중 바로 인산기가 음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는 수용액 상태에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전기장에 놓이게 되면 양극으로 DNA가 이동하게 되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DNA를 크기에 따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영동은 그물 구조의 다공성 지지판, 겔에 DNA 샘플을 로딩해서 전기를 걸어 DNA를 이동시키는 원리인데요. 사용되는 겔의 종류에 따라 아가로즈 전기영동과 아크릴아마이드 전기영동으로 나뉩니다. DNA의 경우 너무 작거나 너무 크지 않은 이상은 주로 아가로즈 젤을 이용합니다.
아가로우즈는 주로 파우더 형태로 공급되는데요. 이 아가로우즈 파우더를 적정 버퍼에 넣고 열을 가해 녹여서 원하는 틀에 부어 굳힌 후 사용합니다. 만들어진 아가로우즈 젤에 DNA 샘플을 로딩시킨 후 이 젤에 전기를 걸어주면 DNA 샘플은 이 아가로우즈 속에서 양극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DNA 이동 속도에 영향을 주는 주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DNA 분자의 크기입니다. DNA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천천히 느리게 이동하고요. 반면 작을수록 다공성의 아가로우즈 젤 사이사이를 빨리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겠죠. 두 번째는 아가로우즈 젤의 농도입니다. 아가로우즈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다공성의 그물 구조가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DNA 분자가 느리게 이동합니다. 세 번째는 DNA의 구조입니다. DNA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중나선의 슈퍼코일드 구조, 선형인 리니어 구조, 그리고 원형의 오픈 서큘러 구조입니다. 이 세 구조의 단면적에 따라 이동 속도가 결정되는데요. 아무래도 슈퍼코일드 구조일 때 단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아가로우즈 젤 내에서 가장 빠르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 리니어, 오픈 서큘러 구조 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류의 색이나 버퍼의 농도에 따라 DNA 이동 속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전기영동을 통해 DNA 프래그먼트의 크기를 확인하거나 특정 DNA를 분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PCR을 통해 원하는 프래그먼트의 DNA가 잘 증폭이 되었는지, 전기영동을 통해 DNA의 크기와 양을 상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혹은 플라스미드를 제한요소로 절단시키고 잘 절단이 되었는지 또 전기영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죠. 또 젤 내에서 크기별로 분리된 DNA 프래그먼트를 잘라서 DNA만을 분리해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전공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실험 방법 중 하나이죠. 자, 그래서 단백질 전기 용동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시 이제 균 동정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많이 쓰이는 걸 유니버설 프라이머라고 하는데요. 세균 동정 할 때는 요렇게 요 세트, 요 세트 이렇게 많이 쓰여요. F가 뭐냐면 forward고요. R이 reverse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세균 동정 많이 해 보는데 16S rRNA 16S rRNA를 증폭 요게 뭐냐면 리보솜의 소단위체에 있는 rRNA예요. 그럼 이것에 DNA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분류학의 기본이 되는 토대가 되는 유전자거든요. 왜냐하면 돌연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균의 고유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6S rRNA의 요 DNA 서열을 증폭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유니버설 프라이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곰팡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진균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식물이다 그러면 이제 요런 프라이머, 그다음에 선충이다 그럼 이런 프라이머 해서 이제 그러니까 동정할 때는 식물 뭐 프라이머 진균은 18S짜리 rRNA 요 유전자를 기준으로 이제 동정을 하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한 PCR 하기 위한 프라이머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ITS라는 게 좀 특이하죠. 이거는 뭐냐면 Internal Transcribed Spacer의 약자로서 리보솜 유전자 구간에서 large 서브유닛하고 대단위체, 소단위체 요 사이에 있는 난코딩 DNA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이제 곰팡이는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생어 시퀀싱 우리 배웠을까? 요거는 이제 내일까지 알려주면 생어 시퀀싱 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이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기 영동까지 이렇게 끝났고요. 이렇게 끝났고 전기 영동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학교 프린트 읽어봐 주시고 문제를 또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로 같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DNA 지문이요. 지문 같은 거 제한 요소로 이렇게 잘랐어. 근데 사람마다 잘리는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기 영동을 달렸을 때 밴드 모양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지금 침부를 확인할 거예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아는데 아빠로 추정되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유전자를 지노믹 DNA를 추출한 다음에 특정 제한 요소로 잘랐어요. 잘리는 패턴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전기 영동을 했어요. 이렇게. 전기 영동을 했을 때 이 밴드가 엄마 거, 이 아기 거 일치하죠.
요 애기 거 밴드가 요 용의자래. 요 아빠 후보한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 밴드가 어디 있어? 여기는 있는 거지. 요 위에 건 엄마한테서 온 거. 요거 엄마한테서 왔고요. 요 밴드 어디서 왔어? 여기 아빠한테서 온 거죠. 그래서 파더 2가 진짜 아빠구나. 해서 이렇게 친부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다음 법의학에서도 또 이렇게 슐즈 텐덤 리핏 분석법이라고 해서 이게 생화학적 증거로 전기영동, DNA 전기영동 이 프래그먼트 방식이 하나의 생화학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캠벨 책에 나오는 예시예요. 강간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유죄를 인정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84년에. 자, 그런데 93년에 증거 불충분을 인정받아서 무기로 감형이 됐는데 2000년이 돼서 이제 시퀀싱 기술이 발달하니까 STR 분석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까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전체 훌 지놈 시퀀스를 이렇게 지노믹 DNA 추출한 다음에 특정 이제 제한 요소를 잘랐어요. 잘랐을 때 전기 운동을 했을 때 이렇게 패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범죄 현장에 이제 보관했던 이제 시료가 있었던 거지. 그 시료도 이제 같이 이제 증폭을 해서 이제 달려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피 한 방울, 80 몇 년도 증폭을 못했어요. PCR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땐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이 시료를 범죄 현장에서 획득한 이 시료를 버릴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찰서에 계속 20년 동안, 30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시대가 발전하니 이제는 머리카락 하나, 모근 세포 하나, 뭐 혈구 하나, 이거만 있어도 이제 PCR로 증폭이 가능하고 여기서 지노믹 DNA 추출이 가능하고 PCR로 증폭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특정 제한 요소로 잘라가지고 DNA 겔 전기 영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밴드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어때요? 피해자에 있는 정액에서는 17, 19번. 근데 워싱턴한테는 안 나왔어. 틴슬리한테도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수감되었었구나. 이제 이게 생화학적 증거로 채택이 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 어레이는 없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시퀀싱까지 이렇게 나오는 범위인데 다시 학교 프린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밴드 사이즈 있는 거, 그래서 시퀀스 보는 거 또 나오고요. 시퀀싱 할 때는 생화 시퀀싱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다음에 실험할 때 이제 뭐가 많이 나와요? 이걸 다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아가로스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더 세밀하게 DNA를 분리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셔야 되고요. 아가로스 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그물이 더 촘촘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점들 보셔야 돼요. 시료가 이동하지 않을 때 농도가 너무 진해요. 완충용액 양이 너무 많아요. TA 버퍼가 온도가 너무 높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전기 전도도가 너무 증가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시료가 이동하다가 멈췄을 때 있죠. 전원선이 꺼진 경우. 시료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 설정한 전압이 한 130mV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낮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거의 막 하루 걸려. 그치? 보는데. 밴드 모양이 막 이상할 때. 공기방울이 갇혀 있는 경우. 그다음에 아가로스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제대로 겔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뭐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밴드가 안 보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ETBR 아까 얘기를 했었죠. 밴드 볼 때 어떻게 되냐면 ETBR은 이 DNA 이중나선에 이 프래그먼트 사이에 이렇게 껴들어가요. 그래서 UV를 쬐면 여기서 형광이 바라거든요. 형광이 쫙 나오는 거지. 형광, 요 사이에 이렇게 ETBR, 형광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장갑을 아무래도 끼겠지만 내가 이걸 만지게 되면 ETBR이 내 손가락에 있는 표피세포에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세포에 있는 핵안에 내 DNA 안에 이게 껴들어가게 되면 이제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돌연변이를 유발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ETBR을 오늘날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영동까지 끝났습니다. 제한 요소가 나오죠. SMP랑 이제 제한 요소, 그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restriction, fragments, length, polymorphism 나옵니다.
제한 요소는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조금 이제 쉬었다가 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